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1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밤 9시입니다. 일요일에는 제가 보통 강과장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여곡절 끝에 영상을 올렸고요. 6시에 영상을 올리고 저녁 먹고 반응도 좀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상추씨 라디오 방송을 찍으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잘 모르겠지만, 제목이 갭 투자한 아파트 1억 떨어지고 월세로 떠드는 직장인 부부 일상, 뭐 이렇게 지었어요. 사실 조금 어그로가 끌릴 것 같은 제목이죠. 그래서 저도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썸네일 같은 경우는 110만원 빌라 월세로 이사하기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이제 어그로가 끌릴 수도 있겠구나. 그거랑 비례해서 조회수도 잘 나올 수도 있겠구나. 또 그거랑 비례해서 욕도 좀 먹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는데 철저하게 제 예상대로 이번 영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 예측대로 흘러가는 영상이 많지 않은데, 이번 영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예측대로 흘러가서 조회수도 다른 영상보다 잘 나오고 있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이제 응원 댓글도 많고, 욕하는 댓글도 또 많이 달리고 있고,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뭐 이런 댓글들이 조금 있어서 겸사겸사 그런 댓글을 쓴 분들이 상주씨까지 와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름의 설명?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전후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랑 아내는 원래 1.5룸 정도 되는 90만원짜리 월세에서 살고 있었어요. 10평 정도 되는 집이었고,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종로구에 있는 곳이었고, 조금 깔끔하긴 했는데 어쨌든 주변 집보다는 조금 비싼 집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제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하면서 편집도 막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늘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 멀리 살았으면은 좀 더 저렴한 집에 살 수 있었겠죠. 월세를 뭐 한 60이나 뭐 70이나 이 정도로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 크기의 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제가 한 달에 월세를 뭐 한 20만원 정도 더 아껴서 한 70만원 정도 되는 월세에 살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월세 비용만 줄어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똑같은 거리에 70만원짜리 월세가 있다. 그럼 제가 그냥 돈이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70만원짜리로 가는 게 맞긴 한데, 70만원짜리는 이제 보통, 그러니까 더 월세를 낮추려면 어쨌든 회사에서 멀리 가야 되고, 그럼 제가 왔다 갔다 왕복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하루에 출퇴근하는 시간이 뭐 1시간 정도만 더 길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20일 정도로 출근하니까 한 달에 시급을 2만원만 잡아도 사실 그죠? 그럼 4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 멀리 갈 이유가 있는가? 차라리 가까이에 살면서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내가 뭔가 좀 더 돈 되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쨌든 내 시간의 가치가 1시간에 2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도 회사에 최대한 가까이 살면서 조금 비싼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았던 거고요. 그랬던 게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유자씨, 그러니까 와이프의 회사 근처, 아내의 회사 근처에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골랐어요. 고른 이유는 이제 유자씨가 출퇴근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출퇴근을 이제 그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에서 매일 출근을 하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으면 2번 정도 이수역으로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2명이 최대치로 출근을 한다고 하면은 둘이 합쳐서 한 4번 정도 출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이제 월세를 한 110만원짜리를 구했는데
조금 더 사실 멀리 가면은 훨씬 더 저렴한 월세를 구할 수 있죠. 누구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편도 1시간 정도 되는 거리 이런 데라고 치면은 왕복 2시간이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그 시급 계산법에 따르면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왕복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집을 또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하철 타고 뭐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곳이라고 치면 월세가 진짜 많이 싸지면은 사실 당연히 그쪽으로 갈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싸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한 20만 원 싸진다던가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저울질을 해봤을 때 가성비가 이제 굉장히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도 조금 이제 저렴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곽 쪽으로. 좀 서울 끝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월세가 싸지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서울을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저쪽 위쪽으로 동북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보통 월세들이 조금 싸지고, 아니면 서북 쪽으로 올라가도 이제 조금 싸지는 느낌이 있는데, 유자 씨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오리역으로 무조건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그 선택지 중에 아예 넣지를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선택지는 싸게 가려면 저희가 사당역 근처에다 구했으니까 동쪽으로는 못 가요. 동쪽으로 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강남까지 갈수록 비싸지고 잠실도 비싸지고 하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거고, 가게 되면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도 웬만큼 싸게 가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지가 않습니다. 사당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한 6정거장 정도 더 가면 신도림역이에요. 뭐 영등포, 여의도 이쪽 근처죠. 별로 싸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7호선 쪽으로 가보면 이수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한 10정거장 정도 가면은 뭐 가산 디지털, 광명사거리 뭐 이런 데거든요. 여기도 사실상 그렇게 싸지 않죠. 그래서 이쪽 월세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3룸 빌라인데 3룸 빌라가 뭐 한 60에 있다. 그 정도면 사실 가볼만 하죠. 근데 그 정도 가격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아니면 있더라도 굉장히 좀 오래된 빌라고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다던가 그런 빌라여서 뭔가 조금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광명사거리라고 따져보면 여기서 또 이수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한번 검색을 지금 해볼까요?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수역에서 광명사거리역까지가 이제 지하철로만 25분입니다. 그러면은 뭐 광명사거리역 내에 살고 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근처 어딘가에 빌라에 산다고 치면 왕복 뭐 1시간은 걸리겠죠? 그 1시간을 일주일에 4번 정도 저희가 출근을 한다고 치면은 시급을 한 2만 원만 잡아도 사실 한 8만 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돈으로 굳이 바꾸자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봉 기준으로만 따져도 현재 시급이 25,000원이 훨씬 넘고요. 유튜브까지 합치면은 더더욱 넘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좀 최대한 회사 근처로 했고, 그리고 유자 씨 같은 경우가 약간의 그런 폐소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무슨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버스 못 타는, 뭐 기차 못 타는 그런 할머니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자식들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자주 보지 못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분명히 타기는 타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좁고 약간 숨 막히고 이런 느낌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건 임신하기 전에도 그랬었고, 임신을 하니까 당연히 더 심해지겠죠. 기본적으로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대중교통을 안 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유자 씨 회사가 이제 이수역이랑 오리역인데
이수역으로 좀 더 자주 출근을 하니까, 그리고 저도 출근을 하니까 그쪽 근처로 최대한 구해보자 해서 지금 집을 구했던 거고,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사실 충분히 괜찮은 거리고, 네, 버스 타면은 뭐 진짜 한 6, 7분이면 가는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 버스를 타더라도 대중교통을 타는 시간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었다. 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집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깔끔한 편이고 시설도 괜찮은 편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신축에 가까울수록 월세가 당연히 비싸지잖아요. 집이 깔끔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정말 제대로 몸테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 상태가 정말 썩었어도 어떻게 해서든 월세를 줄이면서 아껴서 이제 그렇게 갈 텐데, 사실 저희도 원래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긴 했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한 가지 관가를 했던 게 유자 씨가 재택근무를 이제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 상태가 사실 너무 안 좋으면 업무 효율 자체가 조금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집이 너무 답답하거나 환기가 너무 안 되거나 너무 좁다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만약에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또 비효율이 발생되는 거겠죠. 그래서 업무 시간 동안에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성과가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효율이 떨어져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된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그거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절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금 고려했을 때 지금의 선택이 사실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지금 집이 한 가지 좋은 점은, 보통 빌라들 같은 경우는 뭐 빌라 전체에 한 10집 정도 산다고 치면은 주차 대수가 뭐 한 4대 5대 이 정도밖에 사실 안 되고, 뭐 진짜 아예 없는 집들도 있고, 아니면 주차가 많이 되긴 하는데 뭐 한 8대 7대씩 돼도 다 이중 주차를 해야 되고 앞뒤로 다 해야 되고,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집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대씩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빌라이긴 하지만 주차 스트레스에서 굉장히 조금 자유롭다. 그런 장점이 또 있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밤에 얼마나 아프고 급하게 얼마나 차를 몰고 나가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밤에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중으로 주차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밤에 또 막 연락을 해서 차 좀 빼주세요 막 하고, 아니면은 다음날 뭐 차를 써야 될 때는 그 전날 저녁부터 막 거기랑 연락해서 뭐 내일 나갈 건데요, 차 좀 어떻게 뭐 이런 것도 스트레스 좀 받고, 그런 비용을 토탈 계산을 했을 때 그냥 지금 집이 제일 낫다라고 판단을 조금 했었고, 물론 더 많이 알아봤으면 뭐 더 괜찮은 집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때 집을 봤을 때 한 10곳 정도 이상을 봤는데 다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대충 보다 보면 또 각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조금 자극적인 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뭐 기존 구독자가 아니시거나 뭐 그럴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사실 이게 맞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큰 확신은 없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알겠죠. 지금 또 잠깐 찾아보니까 광명 사거리역에서 도보로 한 이 정도면은 최소 한 15분은 가야 되는 그런 정도 거리에 뭐 5천에 60짜리 3룸 빌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5천에 75짜리 3룸 빌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쵸, 아까 말한 그 제 시급 계산법에 따르자면 이렇게 멀리 사느니 그냥 가까이에 차라리 110만 원 주고 사는 게 낫다, 라는 게 저의 사실 생각입니다. 뭐가 맞는 줄은 모르겠죠, 사실. 지금 또 간만에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또 보니까 뭐 온수역 이런 데까지 가도 3룸 빌라가 4천에 100 이 정도를 해요, 사실. 굉장히 또 비싸고, 뭐 한 소사역, 이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1호선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소사역 정도 가야지 이제 3룸 빌라가 2천에 한 6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여기 가면은 저희가 매달 50만 원을 아낄 수는 있겠죠.
이렇게 1년 600 정도 아끼는 거긴 한데, 여기서 한번 얼마나 걸리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도. 소사역에서 이수역이죠. 길 찾기. 네, 한 40분 정도? 대중교통만 따졌을 때 40분 정도 걸리고, 뭐 근처까지 따지면은 뭐 편도 한 50분 이상 걸린다고 봐야겠죠. 왕복 따지면 거의 2시간인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서쪽으로 너무 멀리 가기도 힘든 게, 소사역에서 오리역까지 또 가야 돼요. 유저 씨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오리역으로 가기 때문에, 네, 오리역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대중교통이 있나? 네, 이거는 그냥 대중교통 시간만 했을 때 1시간 20분, 뭐 1시간 25분, 1시간 반, 뭐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러면 또 대중교통 타고 여러 번 갈아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지하철 한번 놓치거나 아니면 사람 많은 시간대에는 한 번에 못 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정말 출퇴근 스트레스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소사역에서 오리역을 가려면 1호선 타고 다시 9호선 갈아타고 신분당선 갈아타고 수인분당선 갈아타고 요렇게 가면은 지하철 시간만 1시간 16분이 걸린다고 나오고, 다른 것들은 1시간 25분, 1호선, 9호선, 수인분당선 이렇게 타면은 1시간 반, 뭐 이 정도 걸린다고 이제 나오는데, 네. 이게 맞나? 네. 월세를 50만 원을 아끼자고 이런 걸 하는 게 사실 맞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저도 만약에 회사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월세를 조금 줄여서 가는 게 사실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다, 내가 봤을 때 내 몸값이 내 업계에서 그렇게 높지 않고 내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사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물론 연봉이 적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더 저렴한 월세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회사 근처에 붙어서 자기 몸값을 좀 올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내 월급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최대한 싼 월세를 해서 정말 먼 시간 출퇴근하면서, 물론 그렇게 장거리 출퇴근을 해도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는 할 텐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해보면은. 당연히 지하철에서 뭘 공부를 하기도 사실 어려울 거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네, 뭘 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판단을 좀 했던 거고, 이런 전후 사정들, 디테일한 사정들을 사실 그 유튜브 영상에 다 넣었으면 아마 한 40분은 나왔을 거예요. 영상이. 조금 편집하고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략된 부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제가 영상을 효율적으로 못 만든 잘못이긴 하겠지만은,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 상추씨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약간의 그냥 해명 방송, 네,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뭔가 강과장 채널에 있는 불특정 다수들한테 욕을 먹는 거는 크게 서운하지 않은데, 네, 왠지 상추씨 채널에 있는 분들한테 욕 먹으면 조금 서운할 것 같은 저만의 혼자만의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큰 걱정은 올해는 월급세가 110만 원인데, 네. 내년에 혹시라도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뭐 2년 계약을 했지만, 그러니까 2년 후에 갑자기 10만 원을 대뜸 만약에 올려버린다? 그럼 120만 원 주고 여기는 참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고민입니다. 그때 돼서는 어떻게 될지. 사실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걱정하는 게 맞기는 한데, 네, 그런 고민이 조금, 네, 되기는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월세가 좀 올라갔던 게, 원래는 투룸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처럼 저희도 사실 투룸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저희 안방은 필요하죠.
저희는 둘 다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작업방이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사무실 겸 작업방을 쓸 거를. 그렇게만 돼도 이제 방이 2개가 필요한데 알바미 방은 없잖아요. 그럼 알바미도 언젠가 커서 자기 방을 달라고 할 텐데 그때 돼서 또 이사를 가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사를 언젠가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가도 괜찮은 상태의 집을 구하자. 그럼 저희가 방이 최소 3개는 필요하니까 3룸에서 알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 사당역, 이소역 인근이 집값이 좀 비싼 편이긴 한데 2룸으로 보자고 하면은 뭐 한 2천에 뭐 70, 2천에 80 이런 집들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굉장히 좀 작기도 하고, 저희가 만약에 재택근무를 안 했다고 하면은 그런 집에서 충분히 살 수도 있었겠죠. 안방 저희가 하나 쓰고 안방 겸 옥방으로 쓰고 작은 방을 나중에 뭐 알바비 방 해줘도 되고, 그렇긴 한데 네, 저희는 어쨌든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운명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유자씨 같은 경우도 일 욕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좀 아기 낳고 나서도 계속 일을 좀 하고 싶어하는 상태이고, 물론 아기 낳고 나서 또 몸이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좀 그런 상태고, 뭔가 아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한 생각이 꺾이는 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고 유자 씨네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또 하기로 결정을 한 것도 유자 씨가 아기 낳고 최대한 좀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제 시간을 최대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아무래도 유자 씨가 회사를 복귀를 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좀 만들고 싶어서 퇴사를 좀 했던 것도 있어서, 제 친구들 주변에 보면은 그냥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은 그냥 난 일 그만할래, 일하기 싫어 해서 그냥 임신하자마자 이제 그만두는 집들도 있고, 아내분이. 근데 어떤 집들은 이제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몸이 너무 이제 갑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니면은 아기를 낳고 조금 이제 몸 추스리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아기가 또 생기고, 그렇게 되면 사실 2명이 연달아 생기면 보통 뭐 1년, 2년 텀으로 생기니까 한 4, 5년이 이제 훅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직장으로 복귀할 용기도 안 나고, 회사에서 잘 뽑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 이제 계속 살림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막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나도 내 커리어를 꿈꿨던 그런 인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하나도 이제 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집에서 아기 같이 키우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긴 한데, 본인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봤고, 그래서 유자 씨가 만약에 아기를 낳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일을 그만하고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겠다라고 이제 본인의 의사를 밝히면 그것도 충분히 저는 이제 존중을 해줄 거긴 한데, 제가 혼자 열심히 바짝 벌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원래 하던 유튜브 채널 PD로 계속해서 좀 커리어를 쌓고 이쪽에서 한번 내가 정점을 찍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은 또 도와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이 아기 낳고, 보통 출산휴가 3개월 정도 쓰는데, 그리고 뭐 육아휴직도 연달아서 쓰고, 정말로 육아휴직 한 3-4달만 하고, 그럼 아기 낳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를 아기 낳기 전 1달 반, 후 1달 반 이렇게 쓰는 거니까, 뭐 육아휴직을 한 3달만 쓴다고 치면은 아기 낳고 한 4달 반 만에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회사로. 그렇게 한 달, 그럼 내가 애기 보겠다. 애기 보면서 내 거 유튜브 하고, 나도 이제 유자 씨네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한 서포트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럴 계획으로 좀 했었던 거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하소연을 좀 해보자면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최소한 상주씨 채널에 계신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좀 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름의 그 여기까지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생각과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말해도 아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 잘못한 것 같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긴 할 텐데, 네. 저도 뭐 살다 보면 알겠죠. 이게 저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이게 내 말이 맞는데 왜 몰라주지? 사람들이
이렇다기보단 저도 확신은 없긴 한데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집값도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 떨어졌는데, 물론 요즘에 워낙에 거래가 없긴 합니다. 마지막 거래가 벌써 올해 초여서 이게 올바른 가격인가 라는 거를 사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실거래가가 찍힌 거니까, 하나만 찍힌 게 아니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한 3개 정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완전 1층이거나 뭐 완전히 막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저층이니까 좀 낮게 찍혔겠구나 할 텐데, 층수가 뭐 한두 층 차이밖에 또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지 이제 다음은 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당장 팔 생각은 없고 나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집값이 떨어진 거를 당연히 되게 슬프죠. 당연히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당연히 슬프고 당연히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만약에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만약에 전세가까지 같이 떨어진다고 치면은 내년 말쯤에 이제 지금 세입자가 나가는데, 그때까지는 그분한테 다시 줄 전세금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은 사실 조금 있긴 합니다. 그게 사실 당장은 현실적인 걱정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빨리 신용대출을 갚고 나서 그 사람한테 혹시라도 토해 내줄지 모르는 그 전세금을 빨리 모으는 게 목적이고, 만약에 이제 제가 열심히 모았는데도 생각보다 안 모일 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는 이제 그냥 다시 신용대출을 다시 받아서 토해 내던가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대 한 7, 8천까지 만약에 전세가가 제가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금액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좀 빌려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 하던가.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최악으로 따졌을 때. 근데 좋은 거는 앞으로 한 1년 반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모으고 나머지는 신용대출 받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뭐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랑 유자 씨랑 신용대출을 8천까지 받을 수 있더라고요. 최대로 끌어모으면. 거기에다가 또 뭐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돈 모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정도 하면은 전세금 빼주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거는 처음에 집 살 때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점이라는 생각을 했고, 빠질 거라고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빠졌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것도 다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뭐 나 혼자서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 혼자 피해를 받는 일이라면은 그렇게까지 뭔가 대비를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서 전세금 못 빼준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소랑 다르게 말이 굉장히 빠르게 제가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살짝 흥분을 한 것 같고 약간 억울해서. 네.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28분째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네요. 요 며칠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금요일에는 낮에 최고민수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전업 투자자는 아니구나. 주식 투자자이시면서 주식책 저자이기도 하면서 뭐 주식 강의도 하시고, 현재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제가 처음 봤던 거는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튜버 침착맨 있잖아요. 침착맨님이라고, 그 이말년 작가라고 예전에 웹툰 하시다가 유튜브 하시는 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뭐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쪽에서 이제 주식 관련된 방송을 했던 거를 그때 처음으로 좀 봤었고, 그래서 유자 씨랑 했었나? 유자 씨랑 머니맵 채널에서 인터뷰도 한 번 하셨었어요. 근데 밥을 좀 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통은 이제 와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먼저 연락을 잘 안 하시거든요. 사실 연락을 사실 크게 할 이유도 없고요. 이유도 없고, 그리고 밥까지 사준다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보통은 와서 인터뷰하는 걸 귀찮아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내 책을 정말 팔고 싶어, 그리고 막 여기 나와서 효과가 진짜 좋을 것 같아, 뭐 어떻게든 여기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실 머니맵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조회수가 막 몇십만 뷰씩 나오고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리고 막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을 더 팔고 싶고 저자 입장에서는 난 충분히 팔았고 이제 더 이상 어디 불려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거 귀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출판사에서 한 번만 좀 나가주세요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자분들이 와서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뭔가 호의적이지 않죠. 딱 보면은 사실 보이거든요. 티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하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자분이랑 그 인터뷰를 하는 분이랑 그렇게 좋은 관계를 사실 유지하기가 쉽진 않고 그쪽에서 먼저 호의적으로 대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인데 이분은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밥 한번 사주겠다 여의도로 와라 해가지고 저랑 유자씨랑 같이 일하는 머니맵 채널 PD님이랑 3명이서 찾아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의도 백화점이었나? 거기 밑에 진주집이라는 국수집이 있는데 저도 이름을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원래는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뭐 한 50m 이상은 그 지하에서 여의도 백화점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 복도로 해가지고 한 50m 이상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려면 좀 오래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또 맛있는 라멘집이 있다고 하셔서 라멘집 가서 라멘이랑 뭐 가라아케랑 그리고 하이볼도 한 잔 사주셔가지고 한 잔 사서 셋이서 나눠 먹었는데 유자씨는 안 먹고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좋더라고요. 많이 먹진 않고 한 잔 가지고 셋이 나눠 먹었으니까 저는 한 반잔 좀 안 되게 마신 것 같은데 굉장히 약간 탄산도 좀 있고 술 맛은 많이 안 나는데 먹으니까 이렇게 알딸딸해지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조금 맛있게 먹으면서 여러 가지 업계 뒷이야기들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좀 들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셔가지고 커피집으로 이동을 했는데 되게 뜬금없이 무슨 전통 찻집이 있대요. 여의도에 되게 유명한.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찾아갔는데 거기는 꽉 차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무슨 호프집인데 점심때는 약간 카페처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들었는데 또 제가 밥도 얻어먹었는데 커피까지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제가 샀고 그러면서 뭐 일하는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게 자녀분들이 이제 목동에서 학교를 다닌대요. 근데 뭔가 이런 사교육비야 목동이 또 학군이 되게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큼의 지출을 해야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예전에 또 자녀분들을 어릴 때 필리핀으로 또 어학연수도 보내고 그런 걸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은 이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듣다 보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구나. 제가 목동이 학군이 좋다고 이야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이 정도구나 하는 거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들었고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았고 대치동 이런 데는 도대체 어떨까? 돈이 얼마나 드는 걸까? 만약에 알바미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싹이 좀 보여서 좋은 학군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보냈는데 정말 애가 잘 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그럼 나는 그 정도의 과연 사교육비를 지금 나의 능력치로 감당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진짜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오면 또 달리는 악플 중에 하나가 너 네가 그렇게 주식 잘하면 집에서 주식이나 하지 왜 방송 나와가지고 기웃기웃 거리냐 수익률도 안 되고 주식으로 돈도 많이 못 버니까 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이 또 종종 달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있긴 한데 또 이야기를 최고민수님이랑 나눠보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런 방송 출연을 하고 막 책 쓰고 강의하고 하는 것도 어쨌든 본인이 낳아놓은 자기 새끼들 아니면 자기 가족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하고 싶은 거 이제 더 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저렇게 더 자기 발로 뛰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했고 이 뭔가 가장의 고단함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참 쉽지 않구나 사람 사는 게. 그리고 뭐랄까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인데 돈을 점점 많이 벌어도 계속 조금 만족을 못하게 되는 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 경험에 비춰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벌이가 소득이 늘어나면 그거에 맞는 계속 뭔가 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 소비에 그러니까 소득에 맞춰서 지출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구한 월세 같은 경우도 만약 소득이 훨씬 적었다면 조금 더 적은 월세에서 살았겠죠. 근데 소득이 좀 늘어나니까 월세가 딱 고정이 되어버리고 이건 앞으로 사실 생활 수준을 내리는 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올리는 건 돈만 있으면 너무 쉽겠지만 이 정도 고정이 됐는데 다음 이사 갈 때 더 안 좋은 집으로 가고 이런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그 음식료 업체들이 보통 원자재 값이 오르면 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과자값도 올리고 뭐 음식 제품들을 올리는데 이렇다 원자재 값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가격을 다시 내리진 않잖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한번 딱 올라버린 그 생활 수준을 다시 내리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소득도 계속 비례해서 조금씩 커지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뭔가 또 소득은 계속 좀 들쑥날쑥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좀 고통받는 상황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늘어난 소득 대비해서 지출이나 생활 수준도 비례하게 늘면은 조금 고통이 덜 할 텐데 늘어난 소득에 비해서 생활 수준은 예를 들면 조금 더 올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찰랑찰랑 차는 거죠. 목구멍, 목까지 빠져 죽을 느낌이 드는 뭐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거를 원동력 삼아가지고 돈이 더 필요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소득을 부악 하고 이제 더 늘리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러셀님이라고 부동산 유튜버분을 만났는데 본인도 예전에는 계속 소비를 줄이고 아끼고 이런 거에만 되게 뭔가 중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 살았는데 어느 순간 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한계가 명확해서. 그래서 더 쓰더라도 더 벌자. 그러니까 더 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조금 노력을 하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당장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바뀌고 나서 오히려 소득이 훨씬 많이 늘어가지고 그 전만큼 절약을 하지 않는데도 생활이 훨씬 더 윤택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은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섭기는 한데 저도 서서히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100만 원이 넘는 월세는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되게 센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매달 11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또 관리비도 나가고 뭐 저저 하면 그리고 더 조만간 저희도 차도 살 건데 차도 이제 매달 나가는 돈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뭐 거의 한 200만 원 정도씩 육박을 하겠더라고요. 뭐 폰비도 있죠. 뭐 보험비도 있죠. 가스비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은 그럼 그게 맞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말하다 보니까 저한테 유튜브에 이제 좀 비난 댓글을 달으셨던 분들이 왜 달았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네. 네, 그렇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점점 두려워지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성균관대학교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제 빡독X라는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유자 씨가 다니고 있는 그 상상 스퀘어에서 하는 이제 미니 독서 모임인데 미니라고 하기엔 사람이 많구나. 한 300명 이상 거기 성균관대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거기 앉아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반 정도 책을 읽고 나머지 한 2시간 정도는 거기 상상 스퀘어 의장님이신 신영준 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질문 같은 거에 답변도 해주시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예전에 그냥 빡독 X는 조금 이제 미니 빡독인 거고, 그냥 빡독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정말 크게 하는 이제 독서 행사인데, 그러니까 빡독은 이제 줄임말인데 빡세게 독서하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빡독 같은 경우는 가면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시간이었나? 그냥 계속 책만 읽어요. 아침에 모여서 대표님 말씀 좀 하시고 책 한 서너 시간 읽다가 점심도 거기서 주거든요.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책 읽고 이제 끝나고 나서 또 강연 겸 뭔가 질의응답 같은 거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예전에 빡독을 한번 갔었고 어제는 이제 빡독 X를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1시간 반 정도 집중해서 책을 좀 읽은 것 같고,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도 이제 주식 관련된 저자분 한 분은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인터뷰할 책도 조금 읽어봤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좀 하루 종일 바빴고, 오후 내내 거기 있었고, 끝나고 또 거기 이제 직원분들이랑 박사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먹고 집에 왔더니 뭐 한 9시, 10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오늘 올릴 영상이 편집이 안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바쁘게 오늘 편집을 좀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는 유자 씨랑 같이, 유자 씨가 갑자기 제가 편집 끝내고 편집 거의 다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쓱 오더니 핸드폰을 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처갓집 양념치킨에 그 슈프림 치킨 그거 이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시켜 먹고, 저희가 지금 한 달에 생활비랑 그러니까 식비랑 뭐 생필품비 이런 거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를 쓰기로 정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 달에 한 15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시켜 먹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시켜 먹었죠. 24,000원인가? 배달비가 비와서 그런지 한 5,000원 들더라고요. 할인 쿠폰은 4,000원 받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켜 먹었었고, 또 유자 씨가 DM으로 무슨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누가 줘가지고 치킨 먹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우산 써도 비를 맞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베스킨라빈스 사서 와서 먹고, 지금 굉장히 고혈당인 상태고 굉장히 또 피곤한 상태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9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요거 끊고 나서 책을 좀 읽어야 된다. 내일 인터뷰할 책을. 저번에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어차피 다는 못 읽고 갈 것 같고,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좀 읽고, 내일 오후 2시였나? 그래가지고 몇 시지?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내일 2시네요. 내일 오전에도 책도 좀 읽다가, 이게 인터뷰하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경제 관련된 인터뷰다 보니까 반강제로 계속 책을 읽게 됩니다. 이게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책을 살면서 읽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면서도 조금 부담도 되고, 책을 계속 읽어야 되니까. 그래도 목요일에도 또 인터뷰를 또 하기로 했는데 그분 책은 또 굉장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항시 무겁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더니 사연을 못 읽겠네요. 사연이 하나 남아가지고 그 사연은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사시면서 어떤 사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늘 뭐 밥 먹은 이야기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연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사연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9시 44분이니까 후딱 편집하면은 한 11시쯤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11시쯤 오늘 안에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들어가세요.